어떻게 보면 제가 수행하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어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근데 뭘 정리하느냐? 진짜 파스파 문자하고 우리 훈민정음하고 글자꼴이 같아서 그걸 자방고전이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번 오늘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글자 모양 보시면서요, 진짜 그럴까? 한번 같이 사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의 이제 제목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예고한 것처럼 파스파 문자하고 범어 문자하고 우리 훈민정음하고 가림따 문자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리 훈민정음의 모양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음운 원리는 파스파, 범어, 산스크리트어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그 제자에 사용되는 자음과 모음이 진짜 어떤 것이 닮아 있나, 그거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증명에 앞서서 문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문명을 지금 현재 역사서나 혹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4대 문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4대 문명이 과연 우리 문자 태동에 맞다라고 생각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파스파 문자, 범어 문자, 자음, 모음 비교하기 전에 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수메르 문자의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자는 처음에 어느 문자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혹은 약속을 기호화하는데 처음에는 상형화하는 그림의 형태로 문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자가 약 BC 3300년, 즉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글자를 제가 한 2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글자입니다. 우선 수메르 문자에서 새를 수메리인들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자, 이 글자가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이던 글자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쐐기 형태로 모양이 바뀌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글자가 바로 새의 모양을 본떴다 해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새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글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모양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황소를 처음에 문자화 했을 때는 뿔과 얼굴 형태를 이렇게 상형으로 문자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모형으로 간 것이 방향이 또 이렇게 바뀌면서 모양이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요거는 모든 학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요 문자에 다시 여기에 쐐기 문자로 바뀌면서 쐐기 그림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형태가 바뀌고 마지막에는 아주 간단하게 간략화한 글자가 요런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황소라고 하는 문자의 변형 과정입니다. 자, 제가 요 그림을 여러분께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문자는 결국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혹은 계약을 하거나 혹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제문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글자가 이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쐐기 문자, 서령 문자가 최초의 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가, 이런 서령 문자와 점토판이 처음에는 이런 글자들을 이런 모양의 형태의 진흙을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넣거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량으로 할 때는 이것이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표현을 한다거나 문자를 표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글자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발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동물의 형태나 모형이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 두 번째 문명으로 또 대표적인 게 이집트 문명에서의 문자가 있는데, 이집트 문명에서의 문자도 사실은 상형 문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그 양상을 띠는데, 이집트 문자가 수메르 문자보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한 300에서 500년 정도 후대에 나온 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나왔다. 그랬는데 이 이집트 문자는 크게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신성 문자와 신간 문자, 그 다음에 콥트 문자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러한 문자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서 나온 그 글자, 그 다음으로 인더스 문명의 상형 문자, 요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대략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면 어떤 문명을 얘기하느냐? 황하 문명을 얘기하면서 동양에서는 황하 문명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동양입니다. 그런데 연대는 동양이 조금 수메르 문명보다 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하 문명의 대표적인 문자가 바로 똑같이 상형 문자이고 그림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북이의 배딱지와 혹은 소의 견갑골에 새겨진 그런 신탁 문자들이 처음에 문자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겠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황하 문명보다 그 이전의 문명이 어떻게 해서 세계 문명에 포함이 안 되었을까, 그거 하는 의문과, 그리고 또 여러분께 바로 이 4대 문명보다 오히려 1000년 내지 2000년이 앞서 있다는 그런 문명을 소개하고자 제가 앞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요동 요서에서 요하를 중심으로 동쪽을 요동이라 하고 요하를 중심으로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있던
문명이 발견이 되었고 거기서 발견된 문자는 특이하게도 지금 4대 문명에서 발견된 문자가 전부 다 발견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흑표기라고 하는 그 출토된 유물에서 알파벳과 비슷한 이러한 문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림따 문자라고 하는 그런 문자와 비슷한 이러한 문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 형태의,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어의 예를 들면 이런 문자와 비슷한 이런 형태의 문자들이 흑표 문화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자를 얘기할 때 여태까지 학자들이 4대 문명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명보다 훨씬 앞서서 놀랍게도 요하 지역에서 홍산 문화와 앙소 문화를 포함한 바로 요하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학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문자를 논함에 있어서 4대 문명만 가지고 저처럼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학자들이 설명한다면 이는 마치 앵무새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듣고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바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러한 문명 속에서 상형 문자로 해서 점차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4대 문명에 국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문명이라고도 해야지만 실제로는 요하 문명을 저는 오늘 제가 소결론으로 요하 문명이 시조 문명이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요하 문명에서 나오는 글자나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정말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이 우리가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날에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미어지고 답답합니다. 그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으로 파스파 문자가 우리 훈민정음의 글자의 모양이 파스파 문자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냐면요, 저는 그대로 다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의 정광 교수라는 분이 이제 실제 불교의 조계종 이쪽과 이제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론들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 이론이 제가 전에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미 30년 전에 폐기한 이론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폐기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 파스파 문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파스파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버모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 예를 글자를 써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것이 제자 원리에서 그 모형을 따왔느냐, 즉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자방고전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모든 것을 간략하게 집약을 해서 일부러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유 시간이 많아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제자 원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아름아름
가르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요 화면에 지금 잘 클로즈업이 되나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직지사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파스파 문자가 우리 훈민정음의 모체이다라고 요 글자가 그렇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음운 원리와 티벳 문자들이 그 쓰임새가 글자 꼴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향을 주었다라고 제가 또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을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그 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스파 문자 지금 잘 보셨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모음 자음에 써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교하기 위해서 12세기, 13세기, 6세기, 7세기에 썼던 범자도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범자로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오늘날의 우리 음가로는 이렇게 가라고 읽었습니다. 자, 이것이 티벳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티벳 문자는 우리 음운원리에서는 정말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파스파 문자의 가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스파 문자의 가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림토 문자에서 가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제가 가림토 문자의 가짜를 써 보이기 전에 가림토 문자를 또 화면에 한번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것이 가림토 문자의 모음 자음 형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림따 문자하고 티벳 문자와 범자 요거를 시대별로 다 보셨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도 되고 한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둘 다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자, 가림따 문자의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민정음의 세종대왕께서 직접 명명하신 글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파스파 문자나 티벳 문자나 범자, 즉 산스크리트 문자하고 이 글자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제자 원리가 이렇게 왔다라는 말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왔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글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 신빙성, 즉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보통 백분율이나 분포도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보거나 분포도로 보거나 이것이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보시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카라고 하는 한번 글자를 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범어로 가짜는, 자,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음화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티벳의 글자를 댔을 때는 모양이 반대로 뒤집어진 형태여서 이렇게 티벳 문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파스파 문자는 마찬가지로 티벳 문자에서 차용을 해왔기 때문에 또 티벳 문자하고 모형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요 파스파 문자가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가림도 문자에서는 어떤 글자가 있었을까요? 가림도 문자에서는 바로 이 카라고 하는 글자의 모형과 현재 오늘날 쓰고 있는 획을 하나에 더하여 키읔이라고 했다는 문자에 닮아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문자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눈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나 제가 보는 눈이나 다 저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글자꼴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30여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또 한 번 더 내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떤 결정적인 잘못된 이론을 하는데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정확히 해석을 못 해보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사실은 제자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상에 밝혀진 시점으로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본 사람, 보지 못한 사람들의 학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견해에서 그거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훈민정음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한글과 같은 오류를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나중에는 훈민정음을 해례본을 보시고 잘못되어진 것을 아시면서도 결국에는 당신들의 학론이 파악되는 것을 혹은 당신들의 지금 학문이 사실은 전면 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용기 있게 바꾸지 못하신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그래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이 있다면 이거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러면 가림자 문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제가 왜 앞에서 4대 문명을 예를 들어서 문자가 상형 문자로부터 음소, 음절 이런 문자로 발전되는 단계를 왜 간단하게 소개를 했냐면 바로 그겁니다. 4대 문명만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딱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류의 기원이 언제이냐 라고 했을 때 과거의 학론으로는 약 4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인류의 형태에서 변화가 왔다라는 그런 이론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 2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다양하게 그 변화를 가져오고 분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학론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학문은
분명히 변화가 있고 또한 새로운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는 유물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은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류의 기원도 과거의 설을 끝까지 고수를 한다면 이게 바로 잘못되어진 학문이죠. 맞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 있었던 학문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학문이 잘못되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에 그 해례본을 보고 또 그 제자 원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하신 분들의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자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개의 문자만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또 간단하니까 하나만 제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범어 문자에서 12, 13세기에 쓰였던 문자 중에 이렇게 씌어지는 문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씌어지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티벳 문자에서는 어떻게 발전됐냐면요. 이와 같은 문자로 발전되어 있고, 이 글자를 갖다가 파스파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바로 파스파의 문자 꼴입니다. 자, 가림따 문자에서는 그러면 이 타라는 문자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제가 처음 화면에 보여드렸을 때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이런 글자도 보셨을 겁니다. 이 글자가 오늘날의 디귿에 획을 하나 더한 티읕이란 글자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하고 약간 유사한 면도 있긴 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 자, 이러한 문자의 모형들이 여러분들 한번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비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티벳 문자에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100% 틀렸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부분들, 특히 의문 원리는 당연히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바로 티벳, 그리고 우리 파스파, 그리고 홍무정음 다 연관성이 있고 우리 훈민정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자의 꼬리,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에 자방고전이라고 해 놓으셨던 그 부분이 바로 옛 글자를 모방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확실해지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를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것을 여러분께 한번 재차 다시 한번 강조를 해놓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이론을 해놓으신 분을 제가 놀랍게도 김봉태라고 하는 인도에 선교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 정말 자음, 모음 한 자 한 자 전부 비교하면서 50장을 다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마지막에 파스파 문자에서 연원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요것이 30년 전에 사실상 결론 부분만 빼놓고 충분히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파스파 문자 유래설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김봉태 목사님께서도 4대 문명에 준해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요하 문명을 제외하고 학문을 한다면 지난 30년 이전, 40년 이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문화나 이런 그러한 자료를 보고 지금은 논할 시기가 되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 골치 아프게 그런 걸 왜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민정음, 우리 언어가 정말 세계의 그 주체 언어, 물론 그것도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문화를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 세계 언어나 문자를 표기함에 있어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갖고 부족함이 너무 많고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애초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면서 만들어주신 훈민정음 28자를 제대로 써야지만이 우리가 불필요한 더 고생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학문, 잘못된 학문으로 발전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학문으로 우리 훈민정음의 훌륭하고 그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한 그런 문자를 제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결국에는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자체가 우리 지구라는 사회에 어떤 통일된 문자화하고 언어화하고 했을 때 그 기여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문도를 활용을 해서 훈민정음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천문도하고 관련된 거에서 문자가 상형 문자화 되는 거 한 가지 조금 한 2가지 정도는 소개를 할까요? 그렇게 한번 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잘 보시고 하죠. 지금은 이제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봐주시면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황하 문명의 갑골 문자는 제가 예를 안 들어 보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글자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 천문도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를 접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상형 문자 하면 제가 뭔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강의를 또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고 사용하시는 제가 스님께 요 글자가 뭘 의미할까 한번 그냥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가운데가 돼지 시자인가요? 개로 보셔도 되고 돼지로 보셔도 되고 동물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개라고 할 수도 있고 돼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한번 개로 한번 사유해 보십시오. 개로. 개가 그 뇌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가? 자, 요것을 보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보신 것도 정말 근접한 얘기입니다. 이 글자는 훗날 이렇게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개견자로 발전을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개견자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까? 요게 그릇 기자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근데 자, 왜 이게 그릇 기자로 발전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돼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집에 돼지가 길러지는 것도 잠깐 예를 드렸지만 이게 그릇 기자로 이렇게 발전했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였거나 혹은 없었을 때는 토기의 형태를 처음 과연 우리가 물레에다가 그릇을 만들듯 이런 모양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또 사유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상형 문자를 소개하면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토기를 만들어낼 때 개나 돼지의 창자에 바람을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묶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렸을 때 혹시 바닷가나 많이 쪽에서 사셨던 분들은요 닭서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닭서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있는 닭을 여러 그 친구들이 모여서 살살 몰고 가서 갯벌로 몰고 갑니다. 갯벌로 몰고 간 다음에 그 갯벌의 진흙으로 닭을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해서 불을 피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진흙덩이 속에는 닭이 들어있죠. 요거를 이렇게 구워서 나중에 흙만 싹 떼어내면 닭털이 싹 뽑히고 안에 잘 익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배만 갈라서 내장을 살짝 없애고 그리고 그 고기를 안주 삼아서 와, 어른들 흉내 내느라고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닭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게 있었을까 하고 의아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진흙을 개의 창자나 돼지 창자를 묶어서 바람을 넣은 다음에 진흙을 완전히 발라서 요것을 그대로 불에 구우면 토기의 형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 처음에는 상형 문자에서 그릇 모양을 따고 이런 글자가 있고 또 그릇이 제작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모양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돼지나 개의 창자를 표기하고 이걸로 인해서 그릇을 많이 만들어서 쌓아놓은 모양이 오늘날의 바로 이러한 글자가 돼서 그릇 기자가 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사유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문명에서 처음에는 새를 표현할 때는 새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들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조금씩 차이남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문명이 변천 과정에서
글자 모양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충분히 이렇게도 사유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형 문자를 설명하면서 한자에서 그릇 기자가 만들어진 것을 황하문명 때 설명을 안 드리고 요렇게 한번 여러분 사유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천문 28수를 인용을 하면서 하늘의 뜻을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발음기관과 장부와 모든 이런 기관들을 견주어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합장을 하고 마디가 14개, 14개, 28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제가 또 강조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얘기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공통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목구멍과 입술과 치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 또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세종대왕한테 천문유추에서 그 별자리를 설명하실 때 왜 치아에다 견주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꼭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그냥 치아가 결국에는 치아를 전부 합쳤을 때 그 숫자를 또 천문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자에 치아의 이빨이라고 하는 치자가 바로 또 우리의 치아 형태를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아, 치익, 잇몸은 치익이라 표현하셨고 그러면 이순지가 처음 쓴 글자냐?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별자리를 얘기할 때 저 위쪽에 위쪽에 그 북방의 글자는 치익이라 쓰셨고 남방의 글자는 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치아에다 견주었을까? 그러면 바로 치아의 숫자와 그 천문과 우리 또 글자의 숫자를 견주어 보면 그것이 또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이 용어를 쓰실 때 그런 용어를 썼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게 사유되거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왔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현대 그 천문학자 중에서는 누가 먼저 말했냐? 바로 천문 해자 학회를 운영하셨던 이기춘이라는 분이 이것을 사유를 하다가 생각을 해서 김 선생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내놓으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도 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문자에서 제가 글자 하나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자와 옛날 천문에는 흑자를 가지고 다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모르셔도 되고 혹은 관심 있으신 분은요 천문요초 한번 책을 보십시오. 그럼 흑과 치자를 비유해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자, 그러면 흑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흑자의 옛날 고문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게 바로 거물 흑자의 옛날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물 흑자가 요렇게 옛날에 글자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근데 요 선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댓글 달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적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선은 바로 황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것은 또 뭐냐? 천문학에서 은하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이것을 이게춘 선생님은 은하 적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도 경도를 표시하는 글자, 즉 우주가 검다, 가말현, 가말가말하다. 요거 제가 가말가말하다라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요. 아드케라,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가물가물을 아드케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저 멀리 있어서 보일 듯 말 듯 하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우주를 오늘날과 같은 과학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검다라고 표현도 했지만 가말가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또 범자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돼서 아득해라, 저 수평선 끝으로 아득하게 배가 지나가는 것이 보일 듯 마다는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아득해라가 바로 또 이런 글자와 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 건물 흑자를 옛날에 어른들은 천문을 관측하면서 우리보다 천문에 대한 사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도와 황도와 은하수의 적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별자리를 또 별칭하여 표시를 하기도 했는 글자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발전이 돼 왔다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갑골 문자가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여러분께 이해를 돕고자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정말 이거를 사유를 많이 하고 많이 한 내용들을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사실 많이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장시간의 강의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혹은 제가 말주변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재미가 좀 없고 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요약을 해서 문자는 이렇게 와서 변해왔던 거고, 그 문자를 보는 시각이 바로 우리 4대 문명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거고, 4대 문명만 보니까 결국에는 또 파스파 문자라는 그 개념 하에서 우리 훈민정음을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 이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5대 문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바로 요하 문명에서 그 흑표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유물에서 발견되는 글자들이 오늘날의 알파벳과 같은 문자, 산스크리트와 같은 문자, 그리고 우리 가림도 같은 문자, 그리고 파스파와 비슷한 문자들이 다 유형별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훈민정음 해례에서 자방고전이라고 일컬었던 것은 바로 가림따 문자, 가림도 문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오늘 더 확실하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너무 바쁘고 그 힘든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촬영을 또 해주시고 하는 우리 스님께서 아마 제가 조금 더 길어지면 또 힘들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파스파 문자를 여러분께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림따 문자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짧게 좀 줄일까 합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스님, 왜 우리 그 불교가 인도에서 많이 성행하지 못하고 점점 힌두교가 그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요 가림따 문자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림따 문자입니다. 자, 훈민정음 28글자는 제가 안 보여주셔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요게 그 파스파 문자가 훈민정음에 연원한다 하는 글자 제자, 그 부분은 이미 30년 전에 가림따 문자가 우리 고대에 있었던 삼국사의 네. 기록에 있었던 문자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요 또 강의 내용과 또 관련해서 스님이 또 저희들이 사유를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또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스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보다 어쩌면 스님이 보시는 그런 부분이 훨씬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을 한번 꼭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꼭 한번 같이 사유해 주시기 바랍니다.